여러분들 소비자 이론 출제 빈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응? 몇 프로? 20%? 미시의 20% 아니면 전체의 20%? 전체의 20%. 그럼 40문제 중에 한 8문제? 맞아요. 8문제 정도 나올 때도 있고 많이 나올 땐 10개, 적게 나오면 5개. 소비자 이론이 그만큼 중요해. 아시겠죠? 근데 소비자 이론이 중요한 이유 두 번째는 소비자 이론에서 배운 논리가 생산자 이론에도 적용되고, 그 다음에 에즈워스 뒤에 일반균형이라고 해서 소비자 이론을 잘 봐놔야지만 일반균형도 탄탄하게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사실 미시경제학의 전부는 좀 오바고 하여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1장은 그렇게 막 어렵지 않았을 수 있는데 2장이 특히나 타 시험에 비해서 우리 회계사 시험이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되죠.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소비자 이론과 생산자 이론인데, 자, 소비자 이론 챕터 2, 나중에 챕터 3에서 볼 건데, 소비자 이론에서 하는 작업의 골자가 뭘까요? 소비자 이론의 주제가 뭘까? 주제가 뭘까? 응? 최적 소비를 찾는다. 좋았어. 최적 소비를 찾는다. 최적 선택을 찾는다. 그거를 그냥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면 수요 함수를 도출한다는 거예요. 수요 함수. 수요 함수라는 게 우리가 1장에서는 그냥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였지만 원래는 효용 극대화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결론이 수요 함수예요. 그래서 소비자 이론에서 수요 함수를 도출할 것이고, 수요 함수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그럼 수요 함수는 이제 효용 극대화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고, 선택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죠. 그럼 선택을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제약하에 최적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딥하게 들어가면 미시경제학의 전부 혹은 더 크게 거시경제학의 전부는 그냥 제약하에 최적화 문제야. 그게 전부인데 사실 그렇게까지 접근할 필요는 없으니까 뭔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선택하는 이유는 자원이 희소하다든지 이런 제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비자 이론이라고도 표현하고 가계 이론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왜 그런다고 그랬었죠? 자, 가계가 생산물 시장에서는 소비를 담당하지만 수요를 담당하지만 반대로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공급을 담당한다고 했었고, 우리가 간단한 미시경제학에서는 요소로서 노동과 자본을 상정하기 때문에 이제 노동 공급자 그리고 자본 공급자로서의 가계의 행동을 살펴보는데 근본적으로는 세 가지가 다 동일하죠. 즉 어떻게 하면 효용 극대화를 하는 소비 행위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효용 극대화하는 노동 공급 행위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효용 극대화하는 자본 공급, 근데 우리는 자본 공급이라고는 표현 안 하고 그냥 시점 간 소비 모형을 가지고 저축을 공급하는 이제 저축 결정 모형을 여기서 살펴보는 거죠. 저축 결정 모형을 이제 시점 간 소비 모형이라고 해서 C1, C2 평면에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근로 혹은 노동 공급 결정 모형이라고 해서 이제 여가 소득 평면에서 선택하는 걸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XJ, YJ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죠. 다 기본적으로 예산선이 있고 그 예산선의 기울기가 각각 이 X축에 있는 놈들의 상대 가격 혹은 기회비용이라고 해서 주어진 예산 제약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하게 되면 이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이런 점이 각각의 최적의 선택이다,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비자 이론에서도 저는 이 저축 결정 모형도 그냥 소비자 이론에 집어넣어서 가르쳐요. 시점 간 소비 모형을. 근데 시점 간 소비 모형이 출제 빈도가 어떻게 될까요? 거의 매년 혹은 2년에 한 번씩 출제가 돼요. 소비자 그 시점 간 소비 모형이라고 해서 C1, C2 평면이.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미시에서도 나오지만 거시에서도 우리가 소비 함수 파트라고 해서 소비 함수 파트에서도 시점 간 소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1, 2년에 한 번씩 등장을 하게 된다. 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 이번 시간 오늘 배울 내용들은 이쪽은 일단 차치하고 이 소비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예산 제약하에서 이제 효용 극대화를 살펴보는 거고, 생산자 이론은 그럼 뭐다? 소비자 이론은 수요 함수 도출하는 게 골자였다면 생산자 이론은 공급 함수를 도출하는 게 골자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 공급함수 어디서 도출했냐면 생산자 이론에서 도출했어요? 어디서 도출했어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 도출하죠. 그렇죠? 공급자 이론에서는 생산자 이론에서는 뭘 배우냐면 생산 함수를 먼저 배우고 그다음에 비용 함수를 배우죠. 사실 이 비용 함수라는 거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 거냐면 이제 생산 함수를 바탕으로 비용 극소화 과정을 거쳐서 얻어지게 되는 거죠. 비용 극소화 과정을 거쳐서 이제 비용 함수를 얻게 되는 거예요. 좀 더 엄밀하게는 비용 극소화를 통해서 장기 비용 함수를 얻게 된다. 단기 비용 함수는 비용 극소화 과정이 아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비용 함수를 얻게 되면 그 비용 함수로부터 한계 비용을 도출할 수 있고 그러면 사장 시장 이론에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가격이 주어지면 가격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도록 하는 게 이윤 극대화라서 이게 공급 함수가 되는 거죠. 이게 공급 함수가 된다. 이게 공급 함수가 된다. 조금 난이도가 확 올라갔을 수 있는데 나중에 뒤에 내용 보면 다시 떠오를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소비자 이론에서 다시 조금 쉬운 수준으로 돌아와서 예산 제약에 대해서 살펴보죠. 그래서 보통은 X제, Y제라고 표현하고 두 제와만 소비하는 소비자를 상정하기 때문에 이제 예산 제약은 X제에 지출하는 지출액, 그다음에 Y제에 지출하는 지출액이 소득을 넘어설 수 없다. 전부 쓴다고 했을 때는 이제 부동호 대신 등호가 되는 거고 이런 예산 제약식을 Y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여기서 이게 이제 예산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고 이게 Y축 절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빨간색이 안 보이긴 하네.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기울기가 뭐라고요? 예산선의 기울기를 뭐라고도 표현해요? 이 PY분의 PX를 X제 상대 가격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렇죠? PY분의 PX. 여러분 이제 상대 가격이 굉장히 중요해요. 미시경제학에서는 상대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재화 상대 가격을 먼저 살펴보는 거고 그 재화 상대 가격을 이제 PY분의 PX. 그래서 항상 주인공은 분자에 있는 놈이 주인공이야. 그러면 얘는 X제 상대 가격이 되는 거야. 얘는 X제 상대 가격.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X제 가격이 1,000원이고 Y제 가격이 500원일 때는 이 값이 2가 되는데 이 상대 가격이 의미하는 바는 X제 하나가 Y제 두 개랑 교환된다. 혹은 X제가 Y제보다 2배만큼 비싸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등장하는 게 사실 뭐예요? 재화 말고 요소 상대 가격이 있고 그게 R분의 W라고 해서 이게 이제 노동의 가격, 단위 노동 가격, 단위 자본 가격이라고 해서 이걸 이제 요소 상대 가격 혹은 얘를 이제 노동의 상대 가격이라고도 표현하죠. 자, 여기 이거를 중요하게 보는 거는 생산자 이론이랑 또 어디예요? 나중에 무역론에서 뭐 핵셔울인 정리 배우면서 R분의 W가 어떻게 바뀌고 이런 거를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즉 여기는 이제 분배 측면을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건 이제 예산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고 소비자 입장에서의 예산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고 비슷하게 R분의 W는 뭐예요? 뭐죠? 생산자 입장에서는 등 비용선 기울기라고 해서 근본적으로는 동일한 그런 작업을 하게 되죠. 자, 여튼 여기까지 봤고 자, 예산선이 이동하는 경우는 크게는 두 가지 중 하나죠. 예산선이 언제 이동하냐? 언제 이동해요? 소득이 바뀔 때, 그 다음에 가격이 바뀔 때. 자, 그래서 이제 재화 가격이 바뀔 때 X제 가격이 상승하면 어떻게 돼요? 최대 살 수 있는 X제 수량이 줄면서 혹은 X제 상대 가격이 비싸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PY분의 PX 예산선의 기울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얘가 X제 가격이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X제가 비싸지면서 가팔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산선의 기울기가 가팔라졌다. 그럼 X제가 상대적으로 비싸졌다. X제가 상대적으로 비싸졌다. 예산선의 기울기가 가팔라졌다. X제가 상대적으로 비싸졌다. 반대로 X제 가격이 하락하면
최대 살 수 있는 X제 수량이 많아지면서 예산선이 완만해지게 되고 X제가 상대적으로 싸졌다. 그럼 비슷하게 Y제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고 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맡기도록 합시다. 자, 이제 소득이 바뀐다. 소득이 바뀌면 소득이 증가하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재와 집합이 늘어날 테니까 예산선이 바깥쪽으로 이동할 것이고 소득이 줄어들면 예산선이 안쪽으로 이동할 텐데 이동할 때 예산선의 기울기, 즉 상대 가격은 바뀌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추가적으로 질문하는 게 우리 시험에서도 나오지만 재화 가격이 같은 비율로 변하면 어떻게 돼요? X제 가격이 10%, Y제 가격도 10%로 증가하게 되면 그러면 상대 가격이 안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득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 같은 비율로 가격이 상승하면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고 같은 비율로 가격이 하락하면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데 자, 그럼 재화 가격이랑 소득이 다 같은 비율로 바뀌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예산선이 바뀌는 게 아예 없겠지.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게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거시경제학에서 모든 물가, 모든 소득이 다 동일하게 변하면 실제적으로 변하는 게 없어야 되자. 그래서 총공급 곡선이 수직선이 돼야 되는 거고. 근데 상대 가격의 착각으로 인해서 우상향하는 총공급 곡선이 도출되는 거죠. 나중에 다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선택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제 예산선, 예산 제약과 관련된 예산선을 살펴봤다면 이제 선호체계라는 걸 배우는 거죠. 선호체계. 그러면 이제 선호체계를 살펴보는데 선호체계라는 게 뭐냐?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사실 선호체계, preference라고 표현하면 추상적인데 자, 이 추상적인 선호체계를 우리가 다루기 쉽게 나타내기 위해서 효용함수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선호체계가 갖춰야 할 공리들이 있죠. 그래서 이 공리가 나오는데 우리가 분석의 대상이 되는 게 또라이 같은 놈들을 분석해서는 안 되니까 뭔가 합리적인 소비자들은 어떤 조건을 만족할까, 어떤 가정을 만족할까 했을 때 등장하는 이 공리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뭐예요?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두 가지를 만족해야 돼요. 그게 뭐죠? 이행성과 또 완비성. 완비성이 뭐죠? 완비성이 뭐예요? 선호가 완전히 준비되어 있다는 거야. 우리가 결국은 선택에 대해서 살펴보는 건데 선택에 대한 대안들이 있겠죠. 그걸 소비자 이론에서는 얘를 이제 예산 집합이라고 예산 집합 혹은 예산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어찌됐든 대안들을 던져주면 어떤 대안이 더 좋은지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선호가 준비되어 있다.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얘가 좋은지 혹은 무차별한지. 그게 완비성이고 이행성은 뭐예요? 이행성은 뭔가 선호가 이렇게 이행된다라는 느낌으로써 A가 B보다 좋으면 A가 B보다 좋고 B가 C보다 좋으면 A는 C보다 좋아야 된다. 이게 이제 이행성을 만족하는 선호 체계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라는 대안, B라는 대안, C라는 대안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A라는 대안이 B라는 대안보다 이걸 약선호라고 표현해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 신경 안 써도 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배우다시피 부등호가 강부등호가 있고 약부등호가 있잖아. 똑같아. 이거는 이제 강선호. A라는 대안이 B라는 대안보다 강하게 선호되는 거고 얘는 이제 A라는 대안이 B라는 대안보다 약하게 선호된다. 그 얘기는 무차별한 것까지 포함하는 거야. 약선호 된다는 건. 중요한 건 아니고. 여튼 이행성은 이렇게 선호 체계가 이행돼야 된다는 거야. 뒤집히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선호 체계가 뒤집히는 많은 경우가 뭐예요? 애기들은 사실 많이 뒤집히잖아. 조카들한테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러면 아빠가 좋다 그래. 그럼 아빠가 좋아, 삼촌이 좋아. 그러면 삼촌이 좋다 그래. 그럼 삼촌이 좋아, 엄마가 좋아. 이러면 엄마가 좋다고 해. 이러면 뒤집힌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이제 이행성이 뒤집히는 예고. 그럴 때는 이제 합리적인 선택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이라면 적어도 이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공리를. 자, 이 두 가지 공리를 만족을 하면 선택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수학적으로는 우리가 선호 체계를 효용함수로 나타내려면
효용함수로 나타내려면 함수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수학적인 어떤 개념이 등장하고 그게 이제 연속성이에요. 그래서 연속성은 뒤에서 보겠지만 재화 소비량이 아주 조금 늘어나면 효용도 아주 조금 늘어나야 된다. 이게 연속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를 만족하면 효용함수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이 세 가지를 만족하면 효용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자, 문제에서도 출제가 됐지만 세 가지를 만족하지 못해. 오로지 두 가지만 만족하는데, 즉 연속성을 만족을 못하는 선호체계 중에서 배운 게 뭐가 있어요? 연속성을 만족을 못한다는 건 효용이 점프하는 거야.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소비량이 아주 조금 변하면 효용도 아주 조금 증가해야 되는데 소비량이 아주 조금 증가했는데 효용이 빡 점프하는 거. 그런 걸 이제 사전 편찬식 선호체계라고 해서 뒤에서 다시 봅시다. 그래서 사전 편찬식 선호체계는 합리적인 선호체계야. 완비성과 이행성을 갖추고 있는데 대신 연속성을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효용함수로는 표현 못하지만 여튼 선택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선택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배우는 게 뭐예요? 이제 여기까지가 효용함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배우는 게 단조성이랑 볼록성이 있죠. 단조성, 볼록성. 이건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단조성과 볼록성이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강단조성과 그냥 단조성이 있고 강볼록성과 그냥 볼록성이 있는데 뒤에 문제 풀면서 간단하게씩만 언급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 5가지가 이제 선호체계와 관련된 공리인데 이 2가지를 만족하면 합리적인 선호체계고 3가지를 만족하면 효용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오케이. 자, 무차별 곡선. 당연히 뭐 일반적인 무차별 곡선은 우하향하고 일반적인 무차별 곡선은 교차하지 않는다. 이런 거 다 알 거니까 넘어가고. 그다음에 한계 효용이 있는데 사실은 소비자 이론에서 등장하는 게 뭐예요? 효용함수가 등장하죠. X제 소비량과 Y제 소비량에 따라서 효용이 달라진다. 그러면 X제를 한 단위 더 소비했을 때 효용이 얼마큼 변하는가? 이걸 X제의 한계 효용이라고 표현하고 비슷하게 생산함수에서 노동과 자본을 투입했을 때 생산량이 결정되는데 노동을 한 단위 더 투입했을 때 생산량이 어떻게 변하냐 혹은 노동을 한 단위 더 투입했을 때 이게 어떻게 변하는가 이거를 이제 노동의 한계 생산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동일한 거야. 한계 효용이라는 개념과 한계 생산이라는 개념은 어차피 이런 이변수 함수에서 한 변수가 변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가.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재화를 하나 더 소비했을 때 효용이 어떻게 변하는가. 생산자 입장에서는 인풋을 더 넣었을 때, 생산 요소를 더 넣었을 때 아웃풋이 어떻게 바뀌는가. 아웃풋이 어떻게 바뀌는가인데 말이 꼬이죠. 이제 한계 효용은 사실은 그렇게 우리 회계사에서는 그렇게 막 초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계 생산 설명하면서 어차피 또 설명이 될 테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 한계 대체율은 여러분들이 배웠다시피 한계 대체율이라는 건 뭐예요? 직관적인 의미는 한계 대체율의 직관적인 의미는 대체 비율이라는 거야. 대체 비율. 대체 비율인데 어떤 대체 비율이냐? 내 마음속에서의 주관적인 대체 비율이라는 거야. 그래서 두 재화만 있을 때 한 재화를 더 소비하게 되면 효용이 증가할 것이고 그러면 그때 다른 재화를 얼만큼 소비를 줄여도 같은 효용을 누릴 수 있는가? 즉, 이 재화가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재화의 양, 그게 한계 대체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설명하는 거는 보통 MRS XY라고 해서 이건 X제 한계가 대체할 수 있는 Y제의 량이 되는 거죠. X제 한계가 대체할 수 있는 Y제의 량. 그러면 그걸 기하학적으로 표현해보면 기울기가 되는 거지. 여기 델타 X가 1이고 델타 Y라고 표현해보면 한계 대체율이라는 건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되는 건데 이제 우리는 아주 작은 변화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니까 이제 접선의 기울기로 표현이 되는 거죠.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사실 한계 대체율인데 아주 작은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건 사실 기본 강의 때 설명하는 내용이니까 잘 모르면 그냥 넘어가면 되죠. 시험이랑은 크게 상관없으니까.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건 한계 대체율은 내 마음속에서 X제 하나가 대체할 수 있는 Y제의 량으로서 한계 대체율이 크면 뭘 좋아한다? X제를 더 좋아한다는 거야. MRS XY가 크면 X제를 상대적으로 좋아한다는 거지. X제 하나가 대체할 수 있는 Y제의 량이 많아지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직관적으로 표현하려고 뚝뚝 끊겨서 표현하지만 이제 접선의 기울기로 표현하면 조금 차이가 있다 이런 거 설명 기본 강의 때 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표준적이지 않은 선호 체계라고 해서 우리가 콥더글러스 효용함수는 사실 앞에서 언급했던 5가지 공리를 다 만족해요. 그래서 완비성, 이해성, 연속성, 그다음에 강볼록성, 강단조성까지 다 만족하는 게 콥더글러스고 굉장히 좋은 성질을 여러 가지 갖고 있기 때문에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에서 계속 등장을 하는 반면 이제 선형 효용함수와 레온티에프 효용함수도 역시 다른 데서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선형 효용함수는 어떤 선호 체계를 나타내는 효용함수예요. 여러분들 큰 골자에서는 선호 체계가 있었던 거야. 사람들마다 판단 체계가 있는 거고 그 판단 체계를 이제 효용함수로 표현을 하는 건데 그럼 다른 효용함수는 다른 선호 체계를 나타내겠죠. 그래서 이제 콥더글러스 효용함수는 일반적인 선호 체계를 나타내는 효용함수고 선형 효용함수는 두 재화를 완전 대체제로 인식하는 선호 체계를 나타내는 효용함수고 레온티에프 효용함수는 두 재화를 완전 보완제로 인식하는 선호 체계를 나타내는 효용함수라는 거야. 그래서 각각의 효용함수가 어떤 특정 선호 체계를 나타내게 되는데 질문을 해봅시다. 이 특정 선호 체계를 나타내는 효용함수는 하나만 존재할까요? 내가 선호 체계를 나타내는 게 효용함수라고 했는데 특정 선호 체계를 나타내는 효용함수는 하나만 존재할까? 무수히 많이 존재하고 그걸 이따 보면 뭐 강단조 증가 변환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x 곱하기 y라는 효용함수로 표현되는 선호 체계가 있다면 x제곱 곱하기 y제곱도 동일한 선호 체계를 나타내고 루트 x 곱하기 루트 y도 동일한 선호 체계를 나타내고 심지어 아직은 출제 안 됐지만 여기다 로그 변환한 로그 x 플러스 로그 y도 동일한 선호 체계를 나타낸다는 거야. 한마디로 선호 체계를 나타내는 효용함수는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고 그게 효용함수의 서수성이야. 효용함수는 순서만 중요할 뿐 그 절대적인 수치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강단조 증가 변환한 새로운 효용함수도 원래 효용함수가 나타내는 선호 체계를 반영한다. 원래 효용함수가 어떤 선호 체계를 나타낸다면 걔를 강단조 증가 변환한 새로운 효용함수도 어떤 선호 체계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이따 문제 풀면서 설명합시다. 그래서 뭐 선형 효용함수, 레온티에프 효용함수 있는데 이 정도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 거라고 생각하고 자, 그 다음에 중립제라는 게 있는데 중립제는 뭐예요? 중립제는 뭐죠? 한계 효용이 0인 제와 한계 효용이 0인 제와 중립제 한계 효용이 0인 제와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혹은 그렇죠. 한계 효용이 0이다. 그 얘기는 소비량을 더 늘리든 줄이든 효용에 영향을 안 준다는 거죠. 그래서 x제가 중립제일 경우는 무차별 곡선이 어떻게 그려져요? x, y만 소비하는 소비자가 x제가 중립제라는 건 x제 소비량이 변해도 효용이 변하지 않으니까 무차별 곡선, 같은 효용을 다 연결하는 무차별 곡선은 수평선이 되겠죠. 그래서 오로지 y제 소비량에 따라서만 달라지고 예컨대 효용함수가 y 이런 식으로 표현되면 y제 소비가 증가하면 효용이 증가하겠지만 x제 소비량이 변한다고 해서 효용이 변하지 않으니까 무차별 곡선이 수평선이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계대체율이 체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한계대체율이 체증하는 경우 우리 시험에서도 이제 한 번인가 출제가 됐던 것 같고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돼요? 한계대체율이 체증한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는 효용함수가 있다 하면 이건 이제 그래프로 그리면 사실은 고등학교 때 뭐 수학을 좀 배웠다면 원래는 저 그래프 x제곱 y제곱이 뭐 특정 값을 가지게 된다고 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0이 되는 건 요 한 점이죠.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2가 된다 하는 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1이 된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이 된다고 하면 여기 1, 여기 1, 여기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원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는데 우리
미시경제학에서는 재화 소비량을 음수게 소비할 수가 없으니까 저런 효용함수를 그래프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두 재화 모두 비재화는 아니야. 재화 소비량이 늘 때 효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효용의 증가 방향은 이렇게 증가하게 되지만 한계 대체율이 체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계 대체율이 체증한다. 자, 한계 대체율이 체감한다는 거랑 체증한다는 건 어떻게 달라요? 한계 대체율이 체증한다. 아까 한계 대체율이 뭐라고 했냐면 x제 하나가 대체할 수 있는 y제량이라고 했어. 근데 보통의 사람은 x제가 많아질수록 x제는 많으니까 이제 x제는 흔해. 그러면 누군가 x제 나한테 하나 준다고 했을 때 그 x제 하나가 대체할 수 있는 y제량은 점차 줄어들어. x제가 많아졌으니까. 그걸 이제 한계 대체율이 체감한다고 표현하고 그걸 그래프로 표현해 보면 일반적인 선호는 무차별 곡선을 그려보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 혹은 이 한계 대체율의 기울기가 완만해진다. 기울기가 완만해진다. 작아진다. 기울기가 가팔라진다. 커진다. 그래서 기울기가 완만해지기 때문에 한계 대체율이 체감한다. 결국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무차별 곡선인데 한계 대체율이 체증하면 이처럼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다. 원점에서 보면 이렇게 오목하게 튀어나왔고 원점에서 보면 볼록하게 튀어나왔죠. 그래서 한계 대체율 체감은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거고 한계 대체율 체증하게 되면 원점에서 보면 오목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한계 대체율이 체증하는 경우 보통 어떤 경우를 한계 대체율이 체증하는 경우로 표현하냐면 중독제 같은 경우. 그래서 뭐 마약이라든지 여기서 마약한 친구는 없겠죠. 마약이라든지 혹은 술이라든지 혹은 담배라든지 이런 거는 한계 대체율이 체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소비를 할수록 X제 소비가 늘어날수록 X제가 하나가 대체할 수 있는 Y제량이 오히려 커지게 된다. 이런 게 한계 대체율이 체증하는 경우고 그럼 직관적으로 한계 대체율이 체증하면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구석회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어요. 구석회 혹은 하나를 몰빵해서 소비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계 대체율이 체감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골고루 소비하는데 그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계 대체율이 체감하면 일반적으로 골고루 소비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구석회가 아닌 데가 나오는데 MRS가 일정하거나 혹은 MRS가 체증하게 되면 구석회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MRS가 일정한데 구석회가 나오는 게 선형 효용함수죠. 선형 효용함수 뒤에서 이제 보겠지만 선형 효용함수에서는 완전 대체제니까 둘 중에 상대적으로 싼 재화만 소비하게 되는 그런 구석회. 그래서 한 재화만 소비하는 거. 한 재화만 소비. 한 재화만 몰아서 소비한다. 역시 한계 대체율을 체증할 때도 구석회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네, MRS가 체감하는데 구석회가 나올 수 있어요? 물어봅시다. MRS가 체감하는데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무차별 곡선인데 구석회가 나올 수 있어? 있어, 없어? 있죠? 특이한 경우가 뭐예요? 걔가 준선형이에요. 준선형은 원점에 대해서 볼록해. 근데 준선형은 구석회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준선형은 아마 오늘은 안 배울 거고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준선형은 좀 특이하게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데 경우에 따라서 구석회가 나올 수 있어. 항상 나오는 건 아니고 구석회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재화가 비재화일 때 무차별 곡선 그리기 쉬운 방법은 뭐예요? X제가 비재화이다. 예를 들어서 X제화가 공해라고 표현해보면 X제 소비는 적을수록 좋고 반대로 Y제 소비는 많을수록 좋다고 하면 이쪽으로 갈수록 효용이 커질 테니까 우리가 역시 한계 대체율 체감이라고 표현을 해보면 무차별 곡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반대로 이제 Y제가 비재화일 경우는 Y제가 비재화면 Y제 소비는 적을수록 X제 소비는 많을수록 좋으니까 효용은 이쪽으로 증가할 것이고 무차별 곡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질 것이다. 자, 그러면 두 제와 모두 비재화이면 어떻게 돼요?
두 제와 모두 비제와이면 x제 소비도 적을수록 좋고 y제 소비도 적을수록 좋다는 거야. 그래서 x제는 공해고 y제는 뭐라고 할까요? 매연? 똑같은 거네. 공해랑 매연이랑. 맞아요? 공해고 하나는 소음이라고 표현해보면 두 개 다 적을수록 좋다고 하면 이제 무차별 곡선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자, 질문해 봅시다. 이런 무차별 곡선 겉보기에 비슷한 걸 방금 전에 봤는데 뭐였죠? 한계 대체율이 체증하는 경우도 겉보기엔 비슷하죠. 다만 차이점은 뭐예요? 한계 대체율이 체증할 때도 이런 무차별 곡선이 아까 그려졌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u가 된다. 그때도 이렇게 그려졌는데 차이점은 뭐예요? 한계 대체율이 체증할 때는 요로 갈수록 효용이 커지는 거고 얘는 요로 갈수록 효용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두 제화가 비제화일 때랑 한계 대체율이 체증하는 경우는 겉보기엔 비슷해 보인다.